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고대했던 순서가 왔습니다. 네, 증시각도기의 투자 인사이트 앤드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두 개 다 걸치는 어디다 편성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IBK의 박종현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부장님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한국 최고의 금리 전문가. 금리 전문가. 이게 가장 맞는,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금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시는 분, 금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금리에 관해서 좀 헷갈릴 때는 우리 부장님께서 지으신 책, 이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 책을 이렇게 가끔씩 펴서 네.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사인본을 갖다 주셔가지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는데, 금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 읽으셔야 돼요. 금리 관련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2016년도에 첫 출간을 하고 네. 19년도에 이제 조금 개정해서 나왔던 책인데요. 이제 사실 채권 금리가 네.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 변수잖아요. 네. 특히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하니까. 아니, 메인 변수예요. 예, 그렇죠. 메인 그러니까 변수입니다. 메인 네. 변수인데 네. 이게 네. 그 최종 투자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채권하고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고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반화된 책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좀 네. 쉽게 써보려고 했던 책인데. 이게 팔렸습니까? 사실은 팔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금리 책이?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나름 10,000부 넘게 팔렸으니까. 기적이야. 예. 역시 이거는 우리 박 부장님의 그 네. 내공과 저력. 근데 이 책은 정말 제가 꼭 제가 후배들한테도 금리 관련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지점장님이 다 팔아주셨네.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네. 아유, 너무 네. 광고 많이 해주시네. 오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저희가 책을 판다고 우리 삶이 그렇게 크게 윤택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네, 그렇죠. 저도 저자로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거라서 꼭 권해드리고, 이렇게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하시는 일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원래는 제가 증권회사에서 한 12년 정도 그 채권 애널리스트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네. 2018년도에 이제 IBK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로 이제 이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 이제 바이사이드의 펀드 매니저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시면은 이제 그 보험료를 제가 잘 운용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돌려드리는 네. 이제 운용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맡고 있는 자산은 이제 주식, 채권, 뭐 해외 투자 이런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는 증권운용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요. 포트폴리오의 전반을 다 다루는. 그렇죠. 이번에는 보험이야. 이번엔 채권이야. 채권적으로 비중 늘려. 그렇죠. 자, 이제 이번에는 주식이야. 주식으로 채권 늘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해외 투자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다 총괄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IBK가 보험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문제인데, IBK의 자회사 중에 이제 IBK 연금보험이라는 저희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회사 조인하기 전까지는 IBK의 자회사 중에 보험회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연금보험,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주력으로 하는 단종보험사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보사하고 손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판매원이 판매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판매 조직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GA라고 하는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제 개인연금 많이 가입을 하시고 퇴직연금 가입하시는데 IBK 연금보험 회사 자랑인데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의 수익률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럼요. 누가 하는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네네. 이 박종현 부장님이 하시는 거면 가입을 네. 해도 되겠는데 근데 판매를 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 궁금해서. 가시면 네. 예, 판매를 많이 합니다. 네. 은행에서 네네. 방카슈랑스 같은 그렇죠. 걸로? 방카슈랑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에이라고 하는 요즘 이렇게 뭐 여러 보험 상품들 다 파는 곳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도 저희 상품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박종현 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상품이라면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최근의 상황들 보죠. 아주 오늘 뜨끈뜨끈한 날이에요. 오늘 목요일 바로 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끝난 바로 그 날인데 네네. 물론 미국에서 하루 지났지만 하루 더 지나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뭐 그렇죠. 점도표는 무엇이고 또 지금 얘네들이 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고 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자 오늘 참고로 이거는 IBK 운영 본부장 그리고 뭐 저희 신한금투 지점장의 토크가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 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네네. 개인의 그냥 오피셜 말고 뇌피셜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B급 정서의 유튜브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네.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틀릴 수 있고 뭐 그냥 여러분들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전 진짜 오늘 시장 오후까지 오면서 하루 종일 그 FOMC 생각을 하면서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엑셀 밟는 거 아니야? 너무 완화적이지 않아? 오늘 시장이 충격을 하나도 안 받은 걸 보니까 받긴 받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안 받은 걸 봐서는 이거 연준이 조치를 했어도 충격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했으면 더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희 언제 올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전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린스플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점장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사실 그 FOMC 결과만 놓으면 다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국 시장 영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영향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네. 오른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전에 올라온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네. 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금리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 사실 미국채 10년짜리도 네. 올해 초에 뭐 한 1.77, 1.78까지 갔다가 쭉 1.45까지 거의 30bp 빠졌다가 그러니까. 겨우 한 뭐 5, 6bp 올랐어요. 그러니까 1.7까지 텄으면 그래 그거 예. 인정해 줄겠는데 그건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했지만 영향은 별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할 때 됐다는 거죠. 다 시장도 그러니까. 이미 저럴 줄 알았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느낌을 결론은 시장이 더 매파적인데 그런 느낌? 네네. 너무 늦는 느낌? 네. 그러면서 야 이러다 잘못하다 진짜 법으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불안감? 네. 그것도 의외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법으로 오면 보시는 분들은 다 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어쨌든 좀 땡겨진 거죠 분위기는. 네. 한번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렇죠. 일단은 그 뭐 아마 이제 이 방송이 조금 편집하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그죠? 네. 바로는 안 나가죠, 그죠? 네네. 예. 아마 이제 해석들이 뭐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냥 6월달 FOMC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원래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동안에는 네? 지난 3월에는 그렇죠.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그렇죠. 최근에 경제 상황들 보고 뭐 물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안 되겠어. 2023년도에 가서 한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려놔야겠어. 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연준 관계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파월 의장은 점도표는 흔히 말하는 그거는 일종의 약속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마치 점도표에 기준금리 전망치가 찍혀 있으면 이것대로 간다는 뭔가 서약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마치 우리 구내식당 끝나서 나올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티커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이 붙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의 어떤 센티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네. 대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실 테니까
뭐 대충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네.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지켜보건대 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는 너무 이 경기 대비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지. 너무 과열이다. 그렇지. 이 정도 경제 상황이면 뭐 23년까지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려도 뭐 큰 문제 없겠는데? 네.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붙인 소감인 건데 네네. 요거는 9월 가면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때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자 그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율 뭐 CPI나 PPI나 갑자기 뚝 떨어지면 네. 다시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더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점도표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뭐 2년 뒤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게 네. 라는 말이 성명서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는 확실하게 포워드 가이던스죠. 근데 이 점도표는 가이던스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시장과의 소통.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금은 한 이 정도 2번 정도 23년까지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최근 상황 보게 되면 앞으로 좀 더 땡겨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땡겨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점도표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리던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그 IOER이라고 하는 이제 네. 초과 주준에 대한 금리를 이제 붙였고 드디어. 네네. 그리고 또 영래퍼도 금리를 올렸죠. 네네. 그럼 결국 이제 충격 안 주고 네.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회수가 정말 많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회수가 많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요것도 사실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IOER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금리를 더 주기로 한 건데 네. 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니까 뭐 네. 길게는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은행이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길 때 원래 지준금만큼만 맡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급 준비금만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정도는 우리한테 넣어놓고 장사해. 너희들 잘못되면 이거 그때 줄 테니까 일단 요거는 박아놔. 그렇죠, 요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객이 그 요청을 할 때 줄 수 있게 네. 지급에 대한 준비금을 적어도 뭐 예금의 한 10%, 뭐 이 정도는 맡겨놔라. 일종의 보증금. 보증금이죠. 일종의 보증금. 네. 근데 처음에는 얘가 보증금 성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네. 왜냐하면 지급 준비금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네.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더 맡길 수도 있고 네. 덜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중앙은행에 돈을 더 맡기느냐 덜 맡기느냐는 정확하게 거꾸로 시장에 내가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느냐 덜 해줄 수 있냐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활용이 된 거거든요. 네, 중앙은행과 은행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더 뒷단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이제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높여줬어요. 그 얘기는 원래 법정으로 지급 준비금 말고 그 이상 초과로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안 줬었는데 네. 이제는 OBP를 주기로 했거든요. 네. 0%에서 0.05%로.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초과 지준금을 맡겨도 이자가 없으니까 맡길 유인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OBP라도 준다 하니까 네. 좀 더 중앙은행에 맡길 유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연준이 이제 시중으로부터 뭔가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현황을 따져놓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채권 시장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거 자금 흡수한다는 얘기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요번에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도 높여줬고 역 레포 금리도 높여줬냐면 네. 지금 작년부터 해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유동성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예요? 연준이 푸는 거잖아요. 연준이 푼 것도 있고 그 전에는 네.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죠. 채권 발행했죠. 채권 발행 금액이죠. 근데 네. 그 채권 발행의 만기가 대부분 짧은 만기였어요. 거의 1년 이하. 왜냐하면 이제 재정증권이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돈을 빌릴 때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렇죠? 잘 돌아가기도 하고. 늘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뭐 미국은 뭐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당장은
그 정부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세금 걷거나 채권 발행하는 건데 네. 세금은 뭐 지금 오히려 감세를 해줬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정부가 이전 정부가 트럼프 네. 정부가 그다음에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만기가 너무 길면은 조금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좀 허허할 수 있으니까 네. 짧은 걸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짧게 채권을 많이 발행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재정 정책이 쫙 활용이 되다가 최근에 조금 줄고 있어요. 재정 정책의 강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의 공급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단기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살 채권이 없구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돈은 넘치는데 살 네. 채권이 없어.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기에 너무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네. 니네 그렇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 많으면 그럼 우리한테- 중앙은행 우리가 좀 받아줄게. 이런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중립이라고 하면 중립에서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놔두면 중립에서 너무 완화로 가니까 네. 금리를 조금 높여줘서 우리가 그 돈은 과잉 유동성 우리가 흡수해줄게. 여전히 중립에다 갖다 놓겠다. 네. 이런 스탠스로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네. 네. 결론은 유동성이 그만큼 여전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비둘기네. 뭐 그렇게 크게 이걸 긴축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는 아닙니다. 역시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 부장님을 모신 거예요.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연들을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개 탔습니다. 개 탔습니다. 진짜. 네. 저도 모르는 거를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전히 전혀 비둘기네요.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바뀐 거는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네. 아니야 2023년도에는 이제 한 2번 정도는 해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미래의 금리 전망치가 이제 바뀐 거 네.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풀어놨던 유동성을 이제 환수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되거든요. 처음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금리를 먼저 낮추고 네. 제로 수준까지 가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그렇죠. 했던 게 순서였다면 이제 환수하는 거는 거꾸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먼저 멈춰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거. 그렇죠. 네. 여전히 돈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한 달에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데 이제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지면 자연스럽게 납두면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만기가 되면은 상환이 돼요. 음. 중앙은행으로부터.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순서가 멀었고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할 거는 진짜 테이퍼링 이제 언제 할 거냐.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긴축의 첫 번째 실행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관심인데 요번에 파월 의장이 요분이 확실히 출신이 원가? 아니죠. 파월 의장은 네. 유일하게 경제학 박사가 없는 최초의 연준 의장이거든요. 네네. 요분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제주에도 변호사 좀 있는데 이 변호사는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민감하죠. 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쓰는 어구를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여기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어 원문을 얘기하면 talking about meeting. 그러니까. 보셨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긴축을 할 거라는 생각도 생각하지 않았다. 네. 생각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 네. 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테이퍼링 논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논의할 것을 이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논의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틀기적 아니에요? 난 여전히 비틀기적이죠. 오늘 결과를 보고 나서 예. 처음에 그 테이프는 시장 긴축이 이런 약간 긴축 시그널을 주면 시장도 충격을 받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많이 얘기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침에 쫙 시세표를 쫙 보고 나서 뭔가 일은 있었고 이건 거의 매파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시세들 쫙 보니까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얻어 맞았지? 이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시장은 더 준비하고 있는데
더 받아줄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공을 안 던져.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고 네네. 가면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조금은 된 얘기인데 AIT라고 들어보셨죠, 신영님?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AIT가 뭐냐면 Average Inflation Targeting입니다. 아, 평균 물가죠?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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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가 약해서. 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네, 이제 네, 그들은 AIT라고 아, 네. 했으니까. 네. 아, 예. 저희 약자에 약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준의 맨데이트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완전 고용, 그렇지. 하나는 이 물가가 2%대에서 이렇게 뭔가 안착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네.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조금 상반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둘 다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거의 십몇 년 동안 이 2%의 물가 수준에 이른 적이 한 번도 그렇지. 없었어요. 온 적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연준의 고민은 뭐였냐면 저물가, 디플레이션. 그렇지. 네. 2%가 타겟인데 안 와. 그렇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까지도 떨어져도 안 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좀 유식한 말로 필립스 커브, 음.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이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원래 실업률이 뚝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물가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우하향이 아니라 그냥 누워버렸다 해서 뭐 이제 뭐 조금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립스 커브의 뭐 평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그 동안의 그 고민은 뭐였냐면, 야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 2%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목표지만 어쨌든 2%에 달성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2%를 그쵸. 넘어갔죠. 이제 찐이 오고 있어요. 네, 지금 4% 넘고 CPI 기준 5%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연준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야 평균 물가로 우리 치자. 과거에 2%라고 하는 목표 수준을 밑돌아던 적이 몇 년 됐으니까 네. 이게 평균적으로 2%를 맞추려면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2% 이상의 물가에서 놀아야 그렇지. 그래야 평균적으로 2%가 네.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전히 연준은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가 너무 오래 갔으니까. 그렇죠. 거진 뭐 한 20년 가까이 가니까 그렇죠. 이게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은 숙제로 남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3.5%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1년 가면은 순식간에 평균 물가지 2% 넘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3.5%가 내년가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겠죠. 예. 암만 해도.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디플레에 빠져 있었던 경제를 이제는 조금 뭔가 균형적인 2% 수준에 갖다 놓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계속 좀 군부를 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이라도 보자. 인플레 우리가 몇 년을 못 먹어봤니? 인플레 한 맛이라도 보고 네.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네. 과연 인플레를 그 연준이 잡을 수 있겠어? 라고 네.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중앙은행 편에 서 있는 게 네. 이게 물가를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준 입장에서. 네. 금리만 오르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아 그러네요. 네, 금리, 금리 올리고 연타로 쭉쭉 자금 올려주면. 그냥 흡수하면 됩니다.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물가를 올리는 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로 금리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뭐 별 쇼를 다 했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인플레를 잡는 거는 우리 전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네. 근데 디플레는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쌓아봤는데 이거 정말 무섭더라. 음. 그래서 인플레하고 디플레하고 뭐가 무섭냐라고 하면 인플레는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플레는 그 약간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그 나쁜 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대한 힘을 가지는데 지니를 다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디플레는 오크라고 합니다. 오크.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네. 보게 되면 막 괴물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인플레가 디플레보다는 훨씬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게 지난 10수년 동안의 경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가
온다고는 하는데 좀 더 지켜보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그럼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풀리지 않았을 때 제가 모르겠어 갖고 네네. 물 드시면서 네. 네. 그럼 달러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정말 엑셀 밟아줘서 진짜로 인플레이션 왔어. 달러 멀쩡할까? 달러.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사실 답 없어요. 이게 환율은 네네. 사실은 답이 맞아요. 없는 얘기예요. 네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생각보다 어쨌든 인상이 빨라진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실제 오늘 환율이 많이 튀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튀었죠. 1% 튀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랐고. 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또 가봐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만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환율이라는 거는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긴축의 가장 선봉장에 미국이 서 있고 다른 애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달러가 강해지죠. 강해지죠.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그만큼 올린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도 금리 인상의 압박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올리지. 뭐. 지금 한국은행은 벌써 올리려고 그러잖아. 먼저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브라질 금리 인상 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달러가 강해져? 그거는 미국 말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조금씩. 네. 내지는 긴축을. 그래서 결국은 얘가 장군 때리면 얘가 또 멍군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 뒤집어서 보면 네. 여기서 금리 안 올리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다른 나라도 쉽게 금리를 잘 안 올릴 테니 아주 뭐 남미처럼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하게 나온 나라 아니면 안 올릴 테니 네. 그럼 달러도 생각처럼 그렇게 약세로 크게 갈 일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환율은 좀 박스권에서 위에도 막혀 있고 이제 아래도 네. 막혀 있고 다만 이제 지금이 레인지의 하단이냐 상단이냐 이제 이 정도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다고 보는데 네. 뭐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90을 살짝 깼다가 지금 91대 뭐 그렇죠. 중반 정도 갔는데 뭐 90대 미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뭐 봤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얘가 갑자기 뭐 92, 93, 뭐 95 옛날 봤던 100을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보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방증인데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회복기에는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네. 미국의 수요는 결국은 다 수입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미국 달러화가 다른 나라로도 또 나간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의 금리 인상 이꼴 달러 강세로 도식화시키긴 어렵다. 네네. 예. 오늘 진짜 여러모로 엑기스를 쪽쪽쪽쪽 지금 알려주셔갖고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다 끝났어요. 그래요? 잠깐 벌써 끝나면 어떻게? 저희 좀 더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방송 하자마자 예. 궁금한 게 저는 다 끝나가지고 네네. 우리 그러면 자 1부는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잠깐만 두 번째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 그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는 이유. 자 그러면 예. 2부에서 금리 그럴까요?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